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습을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아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받으신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아까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위젯에서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파일이라고 하는 위젯에서 파일을 직접 불러와 보도록 하고요. 여기 파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 위젯이 자, 여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내가 가져올 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직 관련된 데이터를 드렸는데요, 이 폴더 안에는 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두 가지에 있는 데이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계가 학습한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학습한다는 말은 뭐냐? 여기가 공부라고 되어 있고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 이 오렌지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공부할 책들을 몇 개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거기에 이제 예제 파일로 하나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서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챗 GPT처럼 어떤 알고리즘을 빌려가지고 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엑셀이 있으면 열어보시면 되겠고, 없으면 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셀이 열리는 동안에 여러분들 파일 위젯에서 이 폴더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폴더 버튼 눌러서 이직할 직원 공부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열어볼 거고요. 학습 데이터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우리가 y는 이렇게 했을 때요, ex다 이렇게 되면 x 값이 들어가면 곱하기 2를 해라 라고 하는 이 공식에 이 숫자를 넣으면 답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y는 ex라는 공식을 주어지고 데이터 인풋을 넣으면 이 알고리즘에 대입돼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냥 값을 줘요. 2, 5를 한 쌍 주고 4하고 7은 한 쌍 주고요. 얘가 인풋이 들어가면 얘가 아웃풋을 이렇게 내. 기존에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 공식이 없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데이터가 이제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요 패턴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가 2가 들어가면 5가 나오는 공식을 만들죠. 그런데 그 공식은 4가 들어가면 7이 돼야 돼. 또 그 공식은 5가 들어가면 8이 돼야 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줘. 아까 y는 ex처럼.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y는 ex라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풋만 넣으면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데이터만 주어지면 엑셀에서 만약에 제가 삽입해서 이 분산형 차트로 이렇게 하나 그리면 2가 들어가면 5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6이 나오고, 4가 들어가면 7이 나오고, 4가 들어가면 또 어떨 때 9가 나오고, 5가 들어가면 8이 나오고, 딱 맞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이 각각의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엑셀에서 분산형 차트에서 추세선 추가를 하나 딱 넣으면 선형으로 하나 넣을게요. 선형으로. 직선으로 설명한다는 거고, 이 선을.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거를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 선에 해당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머신러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슨 말이냐. 2가 들어갔을 때 이 공식에 의하면 5.7 정도 돼요. 그죠? 4가 들어가면 7.6 정도 돼요. 자, 근데 이 값이 우리가 이 선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을 그었지만 정확하게 실제 값을 대변하지 못해요. 그죠? 이걸 대표하는 선을 그었어요. 가장. 근데 이 대표하는 선을 어떻게 그느냐? 이렇게 이 공식이 설명해주는 값과 실제 값의 차이, 공식이 설명해주는 이 값과, 그러니까 이 4라는 값을 넣었을 때요. 이 공식은 7.6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 값은 뭐예요? 4가 들어가면, 원래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가, 4가 들어가면 9가 나와야 되고, 4가 들어가면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7이 나오고, 어떨 때는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딱 특정할 수가 없이 여기다가 이제 그어준 건데, 이들 간의 거리가 가장 최소되는 시점에 직선들을 그어주는 겁니다. 실제 값과 내가 가상으로 그은 그 값의 그 차이가 가장 최소화되는 이 대표적인 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값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공식을 하나 찾아내. 근데 사람이 계산을 찾지 말고 니디가 알아서 알고리즘, 쉽게 말하면 수학적 통계적 원리를 통해서 네가 알아내. 근데 그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가 실제 값과 이 예측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겠죠.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이렇게도 그어보고 하면서 이 실제 값과 예측해주는 값의 차이가 가장 최소화되는 선을 하나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100% 설명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80에서 90% 설명해주면 가장 최적의 공식이다. 최적의 모델이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해 라고 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처럼 값을 보여줘 라고 하는 그 ax 플러스 b 자체는 공식이니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2부터 2, 5, 4, 7, 5, 8, 4, 9, 2, 6, 5, 9라는 나의 데이터를 y는 ax 플러스 b 모양으로 바꿔줘 라고 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준 y는 1.0357x 플러스 3.5357이라는 이 공식은 모델이에요. 알고리즘과 모델의 차이는, 알고리즘은 일종의 틀이에요. 틀. y는 ax 플러스 b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하는 1차 방정식은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나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의 가장 최적화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식을 숫자로 딱 만들어주는 게 모델입니다. 모델링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는 통계학이나 수학적 이론이라는 어떤 특정한 y는 ax 플러스 b, y는 ax의 제곱,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로그 함수,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공식의 틀이 있잖아요. 그거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나의 데이터를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해주는 공식을 만드는 게 모델링이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선이 이 점들을 얼마만큼 알아맞힐 수 있느냐의 게임이에요. 그게 80%에서 90%만 알아맞히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딱 넣었어요. 새로운 데이터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 파란색 선은 이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 이 공식을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학습 데이터니까 여기서 뭐 이거 가지고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공식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데이터도 이 공식이 얼마만큼 오차로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해서 이거는 한 83% 정도는 알아맞추는데 요 거리죠, 요 거리. 이 직선으로 맞춘 값 대비해서 이 차이 나는 것이
17%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83%만 설명을 해주니까 야, 이 모델은 참 잘 만들어진 거야 라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챗 GPT도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기존에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현대 뭐 해가지고 현대라는 말을 넣고 나서 카드가 나오면 잘 맞춘 거죠. 원래 내가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뭐 맥락이 맞는 단어들을 끌어오면 그건 잘 맞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공식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파란색 선의 학습 데이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데이터만 딱 주어주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알아맞추는 이 공식을 만드는 게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 모델이 다시 한번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만든 데이터는 일단 빼고 아무것도 없는 빨간색 점을 하나 또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주면 요게 빨간색 선은 이 선하고는 굉장히 오차가 크죠? 이렇게 작고 크고 한데 이게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이 공식은 약 70%를 맞춘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83을 이제 예시를 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은 예를 들었는데 이 공식이 잘 만들어졌으면 100에 가깝겠죠. 100%다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성능 지표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 공식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파일에서 지금 공부 데이터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이 공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공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적용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잘 맞추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제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볼 필요가 없네요. 제가 여기서 파일 하나 더 위젯을 올려서 이번에는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공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적용 데이터. 자, 위에 있는 위젯은 공부하는 데이터, 학습하는 데이터. 그리고 아래쪽 위젯은 적용하는 데이터. 이거 두 개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젯 이름을 바꿀 때는 F2키를 누르면 위젯을 클릭한 다음에 F2키를 누르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학습 데이터. 이걸로 이제 공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위젯에는 F2키를 눌러서 테스트 데이터.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불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위젯을 하나 자,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딱 클릭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는 뭐냐면 그 직원의 나이, 성별, 결혼 유무, 학력, 전공, 부서, 직급, 직무, 환경 민감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직을 했냐 안 했냐가 이미 주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인데 이직한 사람과 이직 안 한 사람들의 이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살이고 18살의 남성의 이혼의 학사의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직했어 라고 답을 주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에. 그리고 여성이면서 미혼이면서 학사의 의학과 전공한 사람이 이직을 안 했어 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거 테스트 데이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길 보면 테스트 데이터에는 보니까 아예 이직에 아예 값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테스트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뭐하고 여기까지 지금 따라 하셨나요? 이 테스트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아예 이직이 답이 없어요. 여기는. 자, 이거는 알아맞혀 봐라고 하는 일종의 문제네요. 문제.
F2키 눌러서 문제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신기하네요.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없어요. 학습 데이터는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 왜냐? 제가 엑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식을 만든 거는 이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을 알아야 이 실제 Y값과 이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Y값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Y값이 없이 X값만, 인풋값만 있으면 어때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이걸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데이터, 아까 이직, 이게 아웃풋이 이직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이직이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특정 변수라고 해볼게요. 특정 변수가 이직 점수로 해볼게요. 숫자니까. 특정 변수가 2일 때는 10점 만점 중에 5점이니까 이직은 안 할 확률이 높네. 4점일 때는 이직 10점 만점에 7점이니까 이직 확률이 높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오렌지에서 넣은 이 데이터는 아예 이직이라는 라벨이 없죠. 문도 되어 있죠, 지금. 그럴 때는 보면 이것만 있는 거예요. 특정 변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직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다 물음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건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문제예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만든 공식으로 알아맞혀봐. 이게 문제인 거고,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가 되려면 이걸로 만들어진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값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인데 이걸 넣었더니 이걸 넣었더니 예측값은 뭐냐면 요거 곱하기 1.0357 더하기 3.5357이잖아. 3.5357 이게 공식으로 만들어진 예측값이고, 이 예측값과 이 값의 차이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게 테스트 데이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무 데이터도 없으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습 데이터 안에 테스트 데이터가 따로 없으면 이 학습 데이터 안에서 이만큼은 학습을 시키고 이만큼은 테스트를 시켜보면 되겠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A로 학습시킨 다음에 B로만 학습시키면 돼요. A로 학습시킨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공식이 나오면 요거 세 가지를 넣어보고 어느 정도로 맞추는지를 확인해보고 나서 80% 이상이 되면 야 이거 괜찮다 하고 이거 쓰자 라고 한 다음에 A한테 3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 의해서 예측값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원래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문제 데이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학습 데이터는 여기 보면 이직에 S1호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이 학습 데이터가 이직에 S1호가 들어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라고 열어봤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무슨 데이터였어요? 이직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제 데이터인 거예요. 이거 알아맞혀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주로 이런 학습 데이터를 안 하고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일부분은 학습을 시키고 일부분은 학습이 잘 됐는지 검증해보는 데이터로 써.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쪼개야 돼요. 반반씩. 아까 엑셀처럼 전체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요걸 가지고는 학습을 하고 요걸 가지고는 학습이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줘 라고 이거를 나눠야 돼요. 나누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샘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샘플러를 딱 누르면 나는 이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 거야. 어떻게 샘플링 하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샘플, 저랑 버전이 다르면 그냥 데이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리메이닝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 데이터 샘플러를 딱 누르면 뭐가 돼 있냐? 여기 보시면 데이터의 프로포션을 구분해라.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70%는 학습에다가 쓰고 30%는 테스트로 써.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70%에 해당되는 값은 공식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30%는 이 공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써 라고 나누는 게 이 데이터 샘플러의 역할이에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특정 부분은 학습 데이터, 공식을 만드는 데 쓰고 그 공식이 만들어졌으면 일부 나머진 30% 데이터로 공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샘플러로 나누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데이터 테이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남아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테이블로. 여기 보면 데이터 샘플은 데이터, 즉 아까 70%라고 구분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구분되고요. 리메이닝 데이터라니까 여기 이 원래 데이터의 70%는 이쪽으로 보여줬으니까 나머지 30%는 이쪽으로 보여주라. 라고 해서 데이터를 쪼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보면 총 개수가 1008개인데요. 여기 아래쪽 데이터 테이블 읽어보면 총 개수가 450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쪼개는 게 머신러닝의 이제 기본 속성이다. 하는 것까지. 제가 데이터 샘플러를 좀 기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머신러닝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일단 머신러닝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연습부터 더 해볼게요. 더 하고 나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련을 갖지 않고 여기 싹 지우고요. 문제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문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걸로 하고요.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즉 이직할 직원에서 공부 데이터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시각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제가 머신러닝을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일단 이직 관련된 데이터들을 불러왔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다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데이터는요, 어쨌든 특정한 직원들의 속성값, 즉 피처라고 그러죠. 피처 값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 직원의 나이, 성별, 결혼 상태, 학력, 전공, 부서, 직급, 직무, 환경 만족도, 다 근무 환경 만족도겠죠. 자,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이직을 안 했다. 이런 42세이면서 남성, 결혼, 고졸이면서 생명과학이면서 연구개발의 시니어 직급의 관리 직무의 환경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직을 안 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있다? 1460개가 있다. 자, 요 데이터에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들 매우 높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횟수, 승진 시점, 몇 년 전에 승진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급여 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어땠는지, 스톡 옵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스톡 옵션 레벨이네요. 0, 1, 2, 3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4단계로 나눠서 사람들한테 스톡 옵션 나눠서 등급인 겁니다. 등급. 그리고 초과 근무 했는지 안 했는지, 출장은 가끔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집에서, 그 다음에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좋은지, 일 중복자인지 아니면 띵가띵가 하는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맞추고 있는 건지, 총 경력과 근무 연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이 명목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가 있고 명목 변수가 있어요. 연속형 변수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처럼 1, 2, 3, 4, 5, 6, 7, 8, 9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연속형 변수죠. 연속형 변수고요. 명목형 변수 내지는 범주형 변수라고 불려지는 거는 남자, 여자, 미혼, 기혼, 대졸, 학사, 대졸, 도졸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지는 값을 나누는 게 이제 명목형 변수. 데이터의 유형은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명목형 변수냐 숫자형 변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서 일부러 이 변수의 구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각화 메뉴 카테고리는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전 처리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셀렉트 컬럼, 셀렉트 로우, 그룹 바이, 데이터 샘플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하고 상관없이 아래쪽에 보면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메뉴 카테고리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시각화인데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트리뷰어는 지금 쓰는 건 아니고요. 자, 박스 플랫을 한번 딱 넣어볼게요. 박스 플랫을 넣어보고 바이올린 플랫, 디스트리뷰션, 스캐터 플랫 이게 계속 누르면 옆으로 나오니까 심시티를 한번 해주시고요. 라인 플랫, 바 플랫, 슬레이브 다이아그램, 모자이크 디스플레이, 프리비즈 요거 세 가지는 지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그 다음에 이거 모노그램, 모노그램 하시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시각화 위젯을 넣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컴퓨터 잘못돼봤자 한번 다운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 폭발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위젯을 연결해서 해석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다 한번 연결해 보시죠. 저는 심시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자, 그리고 하나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뭐 슬립 다이어그램을 한번 딱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직을 했냐 안 했냐는 우리가 카테고리 변수들만 보여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 변수도 있고 숫자형 변수도 있는데 이직과 나이에 대한 관계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직을 안 한 곳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이스퀘어 통계치를 배우신 적은 없지만 p-value가 0.000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나이의 분류와 이직의 분류의 차이에서 어떤 특정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p-value가 0.000이라고 하는 거. 0.05 미만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이직과 나이 어떤 그룹 간에 그룹이 만들어졌죠. 이직을 안 하면서 30.5세의 나이가 미만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직을 했는데 30.5세인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이 셀값 자체를 보시면 촘촘하게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직을 한 사람은 주로 30.5세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그룹 단위, 즉 이직과 나이 단위로 쪼개가지고 어떤 그룹핑을 해준 거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나이하고 성별로 한번 해보세요. 남성이면서 30.5세에 있는 사람의 모집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방금 시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포에 있는 애들은 어떤 데이터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옵션이 있습니다. 셀렉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제가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선택한 데이터들만 따로 보여주라 라고 하려면 여기 셀렉티드 데이터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시각화랑 이 시각화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같이 봐주는 방식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내가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브 다이어그램을 들어갔고 여기에서 셀렉티드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테이블로 보여주라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셀렉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테이블은 이 창이고요. 이 데이터 테이블은 이 창이고요. 이게 동시에 같이 안 열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디스플레이 위젯 온 탑 이걸 누르시면 여시는 창마다 계속 위에 뜰 거예요. 중복돼서 이렇게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다이어그램에서 선택한 집단에 대한 데이터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왼쪽 걸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작을수록 숫자가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많은 분석을 하기 전에 내가 특정한 변수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구분해보고 싶다. 우리 임직원들을 구분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용도를 쓰면 내가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을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 걸 단순화시키는 하나의 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변수들도 이렇게 전공과 부서 이렇게 보면 마케팅이 맞나요? 여기 마케팅은 왜 안 나타나네? 아예 없군요. 자, 요게 이 시브 다이어그램의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 박스 플러스 볼 건데요. 박스 플러스는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구성된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위젯입니다. 박스 플러스에 보면 일단 숫자로 안 되어 있으면요. 이직 여부는 숫자로 안 되어 있잖아요. 서브 그룹이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지금은 그냥 요거 베리어블에 있는 이직만 딱 체크했더니 여기 서브 그룹에는 아무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직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눌러보면 총 100% 중에 83.97%가 이직을 안 했고 이 데이터의 약 16.3%, 03%가 이직을 했다. 이 데이터의 이제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브 그룹에다가 성별이라는 걸 하나 딱 넣어보면 남성, 여성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러면 이직률이 지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남성의 경우가 이직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결혼 상태까지 본다라고 하면 미혼인 경우에 이직했던 직원들이 많다라고 이게 한눈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박스플랫의 경우에 S와 No로 되어 있는 것은 100% 기준으로 몇 %인지 알아 자동으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제가 숫자를 넣었다 볼게요. 숫자. 나이가 아니라 월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급을 한번 볼게요. 월급을 변수값으로 누르고 서브 그룹을 제가 직급이라고 놓겠습니다. 직급. 그랬더니 직급별로 이 월급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포인트 분포가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약 2,787만 원에 높은 사람들은 여기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고 적어도 50%에 있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400명 정도의 직원 중에 그러니까 인턴은 1,400명이 아니죠. 인턴 데이터가 몇 명이 되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턴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50%는 주로 박스의 크기가 50%입니다. 데이터가 50%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있는데 대다수의 데이터는 2,300만 원에서 3,200만 원 요 사이에 월급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박스플랫이에요.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자, 한 변수 안에서는 주니어가 4,547만 원에서 6,281만 원 그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5,5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박스플랫의 장점은 서브 그룹별로 각 그룹 사이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룹이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니어급과 중간관리자급에 겹치는 여기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급수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역전되는 구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중간관리자가 시니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느 사람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직급별로 봤을 때 주니어와 중간관리자와 시니어 요 사이에 이 틈이 없다. 여기 인턴도 마찬가지죠. 인턴이 주니어의 어떤 특정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막 머신러닝 돌리기 전에 이 박스플랫의 패턴만 가지고도 우리 회사의 직급 구조가 뭔가 직급 대비해서 호봉 구조나 연봉 구조가 지형적이다. 임원과 시니어는 확실히 극과극의 차이가 딱 있는데 이 상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진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중간관리자에서 아직 승진 시점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실력이 좋아서 더 연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실력주의, 능력주의 그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데이터의 분포와 각 그룹별로 데이터의 양상들을 비교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그래프가 바로 박스플랫입니다. 이런 그래프들이 있고요. 또 봐볼게요. 이 바이올린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이올린 플랫은 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플랫은요, 여기 보시면 이 50%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1부터 100, 150 이렇게 되면 적어도 여기에는 똑같이 구간에 1부터 100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가 많은지 100이 많은지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이 데이터 중에 50%에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만 설명해줘요. 박스플랫은. 바이올린 플랫은 2가 많으면 2가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많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비교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박스플랫을 이렇게 월급 대비해서 직급으로 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제가 바이올린 플러스를 열어가지고 월급 대비해서 서브그룹은 직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게 달라요? 각각의 직급별로 데이터 포인트를 아예 다 바이올린 플러스는 다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는지를 찍어주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최대값 따지면 중위보다 더 많은 그룹도 있지만 그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더 넓게 보면은. 네, 인턴이 굉장히 주니어들한테 너무 박한 회사네요.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해줄 수 있다. 자, 이 오렌지 3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각화랑 데이터 포인트를 같이 연결해서 여기 다이어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이올린 플라시스는 박스 플라시스고 이 셀렉티드 데이터를 이렇게 옆으로 빼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한 데이터만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선택하면 왜냐면 제가 여기 바이올린 플랫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셀렉한 데이터만 보여줘라고 하니까 이 시각화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셀렉한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은 흔히 말한 대로 히스토그램입니다. 얼마나 개수가 많은가.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특정 값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느냐. 이직 노인 사람은 1200명이고요. S인 사람은 234명.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변수 값에 따라서, 확률 변수 값에 따라서 빈도가 몇 개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디스트리뷰션의 기본입니다. 나이 같은 걸 보도 연속형 숫자니까 18, 19, 20, 21, 20 쭉 돼 있으면 여기에 있는 값의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거죠. 2, 4, 6, 8, 1, 2, 3, 4, 5 35에서 36살 사이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1로 놨을 때 50%에 해당되는 요걸 아까 박스로 보여줬던 박스로 보여주는데 이 숫자를 보여줍니다. 바이올린은 여기 있는 점의 개수까지도 다 보여주더라. 박스 플랫은 그냥 여기 24에서부터 53까지 50%의 데이터가 여기에 몰려있어요 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바이올린 플랫은 이 점까지 다 보여주는 거였고,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개수를 보여주고 그 개수에 해당되는 점들을 쫙 이어보면 분포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 분포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갈 때까지 완만해지고 납작해지는 형태로 펼쳐지면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포,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구조. 많은 데이터들이 평균 중심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균등하게 펼쳐져 있으면 정규 분포에 이른다라는 거를 이 디스트리뷰션 그래프에서 여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따로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졸은 이 그래프 이런 분포를 따라가고, 학사는 이 분포를 따라가고, 박사는 이 분포를 따라갑니다. 나이하고 박사, 나이의 그러니까 특정 나이의 개수는 박사가 가장 높죠. 40살이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만, 실제 박사가 20대도 있네요. 20대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20대 박사라고 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은 특정한 값의 히스토그램, 즉 빈도수를 확인해주는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자, 산정도는요. 산정도는 숫자와 숫자의 관계를 봐주는 거예요. 산정도는 한번 더블 클릭 해볼게요. 산정도는 더블 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보였네요. 학습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연결해서 이 스캐터 플롯을 보니까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이직하고 나인데 스캐터 플롯은 쉽게 말하면 산정도라고 되어 있어서 숫자와 숫자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직을 했냐 안 했냐를 보면 점들이 무식하게 다 노로 몰려있거나 아니면 S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로 해야 나이에 따라서 월급은 어떻게 바뀌는지 숫자로 해야 점들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산정도 그래프. 데이터 분석할 때는 두 변수 간의 영향도를 보기 위해서 이 산정도를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기 보시면 뉴메릭 숫자형 데이터들을 X축에 놓고 또 숫자형 데이터를 Y축에 놓으면 나이가 어떻게 됨에 따라서 월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이걸 대표해주는 선이 여기 보면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제외하고 안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게 우상향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월급이 많은 그 동향성을 설명해 준다.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하지만 물론 오차가 꽤 크겠죠. 이 점하고 요 예측하는 데이터하고 거리가 굉장히 크고 이 선에서 멀어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100% 잘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향성 자체가 나이가 많을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느낌으로 가더라. 0.5 이게 1에 가까우면 어떻게 되느냐 정사각형의 대각선처럼 이렇게 그어지는 게 R은 1이라는 지표인데 여기는 R은 0.5니까 완만하지만 어쨌든 나이가 많음에 따라서 월급이 많은 일정 부분의 경향성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경향성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면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어떤 나이를 집어넣어도 똑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이 데이터의 분포로 봤을 때 이 각각의 포인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모습 이렇게 특정 변수와 변수 간의 영향도와 관계도를 볼 때 산정도를 많이 쓴다. 근데 여기에 컬러를 지정함으로써 산정도를 쓸 때 특별한 그룹별로 산정도를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나이하고 월급 사이에는 정방향의 그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뭘로 볼까요? 결혼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이혼한 사람과 미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 설명해주는 선에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 특별히 괜찮지만 아닌 경우는 볼게요. 이렇게 직급 때 직급 칼라를 놓고요. 나이하고 월급을 비교해봤더니 아까쯤에 나이하고 월급은 항상 검정색으로 정방향이었지만 이걸 시니어, 인턴, 임원, 주니어, 중간관리자로 그룹별로 쪼개서 봤더니 큰 관계가 없는 게 느껴지죠. 직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나이가 높을수록 월급이 많아 보이지만 각 부서별로 쪼개면 그렇게 연공서열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여기 보시면 나이가 똑같이 어려도 주황색에서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6,000달러 받는 사람이 있고 50살을 먹어도 6,000달러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계의 역설입니다. 전체를 다 합쳤을 때는 직선 보시면 이런 게 있는 걸 잘 알아봐줘야 돼요. 자, 시간이 금방 갔는데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머신러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언론하고 여기 머신러닝하고 텍스트 마이닝 이제 라인 플롯 같은 경우 스캐터 플롯까지 봤고요. 라인 플롯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데이터 서비스에서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바꾸고
성별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변수별로 특정한 데이터 값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1000몇 개, 1500개의 데이터들이 스톡 옵션 레벨이나 총 경력 같은 경우에는 1, 2, 3, 4로 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균값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성과 여성의 월급의 평균값이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결혼 상태에 따라서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딱딱 눌러가 보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값들을 확인하는데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그 숫자의 평균값들이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플랏 같은 경우는 각각의 1500명이다 그러면 1500명의 포인트들이 다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로 이 막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 잘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이 싹 다 여기 나와 있죠. 각각 포인트별로 1명, 2명, 3명, 4명, 5, 6, 바 하나가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점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 디스트리뷰션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게 여기에 있는 X축은 변수 값이에요. 20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라인 차트는 이 한 사람이 월급이 얼마냐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를 바로 X축에 있는 거는 각각의 개체, 인스턴스를 두고 분석하는 거고요. 요거 디스트리뷰션의 이 히스토그램은 30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로 보이지만 다른 내용이다. 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눌러보셔서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하고 한번 실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셔야 요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샘플 데이터는 익숙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디스플레이는 아까 시브 다이어그램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카테고리컬 변수의 사이에 그 범위를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별과 이직을 봤을 때 이직을 안 했고 남성인 사람도 훨씬 많다.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자이크 차트는. 전체 데이터에 해당 변수들 간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율의 너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히트맵은 각 개체들을 1400여 명 되는 개체들을 해당 변수 특성에 따라서 엑셀에서 행과 열하고 똑같죠. 이거는 보면 특정한 개인을 설명해주는 스톡 옵션 레벨, 현재 근무 연수, 최근 승진 시점 이것들을 각 개인의 포인트들을 다 찾아가지고 유사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 즉 7명은 유사한 집단입니다 라고 같이 묶어주는 게 이 히트맵의 장점입니다. 클러스터링 분석할 때도 따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시각화돼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해당되는 클러스터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려면 이 다음에 뭘 하면 되나요? 히트맵 다음에 셀렉티드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화의 기능이고요. 엑셀 차트에 있는 시각화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습니다. 엑셀 차트 여러분들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엑셀 차트 굉장히 요즘 2016 버전 이상 되고 나서는 뭐 워터폴 차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차트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추가 기능까지 포함하면 거의 차트만 가지고 50여 가지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오렌지 3는 탐색적 분석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적 분석하실 때는 엑셀 데이터 분석에서 좀 더 엑셀로 데이터 분석을 딥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엑셀 파워 쿼리, 엑셀 파워 피벗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행에 해당되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모수를 늘릴 수도 있고 빅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을 엑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분석을 할 때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시각화 차트는 웬만한 툴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웬만한 툴들이 엑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엑셀은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셀 공부하고 뭐 엑셀 공부한다고 데이터 분석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어버리시고 엑셀에서 좀 특화시켜서 공부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렌지 3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로 쓰는데요. 제가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한번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학습을 시킬 거고 하나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